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사피엔스.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을 접한 전세계 과학자들은 단체 멘붕에 빠졌습니다. 생전,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현상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지구가 돈다 그럼 눈으로 볼 수라도 있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가 등판합니다.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 즉 코펜하겐 해석과 말입니다. 코펜하겐 해석과 솔베이 학회,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몰락.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코펜하겐 해석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코펜하겐 해석의 첫 번째 설정은 이런 여러 미스터리한 현상들을 한꺼번에 설명해야 하다 보니까 먼저 우주를 둘로 나눕니다.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로 말이죠.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선 우리가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즉 양자역학으로 표현되는 세상이 따로 있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주를 두 개로 나눠서 기술하자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우주를 설명하는 법칙이 두 개라는 뜻이니까요. 자, 코펜하겐 해석의 두 번째 설정은 측정이라 함은 측정의 주체는 우리처럼 거시적인 존재이고 측정의 객체는 원자나 전자 같은 미시세계의 대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자역학에서 측정을 한다는 뜻은 측정을 하는 주체는 우리 같은 사람이고 측정을 당하는 그 객체는 원자나 전자 같은 작은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존재가 미시적인 세계를 측정하면 그 결과는 항상 거시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나타난다. 즉 파동이었던 것이 입자로 바뀌는 식으로 말이죠. 조금만 더 어려운 말로 바꿔볼까요? 확률로만 존재하던 파동이 측정을 하는 순간 실제로서 확정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코펜하겐 해석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토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현대과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펜하겐 해석이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해석이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나 잘 모르겠어. 이거를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 놓은 겁니다. 상황에 대한 이유나 근거, 아무런 증명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게 바로 이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나타난다고 해보죠.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건 귀신이 왜 나오는지, 귀신의 정체는 무엇인지 뭐 이런 건데 코펜 고스트 해석이라고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첫 번째, 귀신이 사는 세계와 우리 세계는 나누어져 있다. 두 번째, 실제로 귀신을 관측하면 귀신은 실제하지만 관측하지 않을 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뭔 개소리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전 세계 학자들이 둘로 나뉩니다. 이 코펜하겐 해석을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으로 나뉜 거죠. 찬성 반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넘어갈게요. 어쨌든 양자역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파의 총대장은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 돌격대장은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젠베르크였습니다. 반대파의 총대장은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는 슈퍼스타 아인슈타인, 돌격대장은 고양고양 열매 능력자 슈레딩거였죠. 찬성파 학자 대부분은 40대 이전 젊은 신진세대였고요. 반대파 학자 대부분은 나이가 지긋하신 원로학자였습니다. 양 진영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두고 편지와 논문을 주고받으며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파울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슈레딩거의 이론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혐오스럽다. 쓰레기 이하다. 뿌뿌뿌. 이 소식을 들은 슈레딩거는 하이젠베르크의 숫자만 가득한 행렬 역학을 보고 그의 이론을 보고 있자면 정말이지 역겨워서 도망가고 싶다. 상상력이란 게 존재하는 인간인지 의심스럽다. 라고 받아쳤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오면 이건 감정 싸움입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감정을 조금 덜어내고 인류 최고의 지성들답게 대화라는 걸 해야겠죠. 결국 한 기관의 후원에 힘입어 끝판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1927년 벨기에에서 솔베이 학회가 열린 것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참고로 여기 참석한 사람 중 17명이 노벨상 수상자인데요. 사진 제일 밑에 왼쪽 세 번째 퀴리 부인도 보이죠? 또한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 루이 드브로이, 에르빈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 등 공대생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최고의 과학자들이 전부 모여들었습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 공식 외우느라 며칠을 밤샜는데 어쨌든 사진만 봐서는 다
다 같이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피만 안 튀겼지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본디 학회란 점잖은 행사입니다. 질문과 토론을 해도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예를 갖춰야죠. 특히 노벨상까지 받은 고상한 석학들이라면 말이죠. 학자들 한 명 한 명 다 자기 나라에선 최고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 다음날 신문기사에서 대서특필 되고 있었죠. 근데 그런 그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고 얼굴을 붉히고 원색적인 비난과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점이 그들을 흥분하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코펜하겐 해석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물어봅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측정을 하면 상태가 변한다고 했지? 보호가 답하죠. 네, 맞습니다. 2개의 구멍을 전자가 지나가는데 관측을 했더니 1개의 구멍만 지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자, 근데 만약 관측을 했더니 오른쪽을 지나. 그럼 관측하기 직전에 0.00001초 전에 전자가 어디 있었어? 모릅니다. 아니 왜 몰라? 잘 봐.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원래 오른쪽을 지나기로 되어 있던 걸 관측했더니 그냥 오른쪽인 거야. 아닙니다. 측정 전에는 동시에 지나고 있어야 합니다. 몰라야 합니다. 아니 동시에고 나발이고 측정 전에 어디 있었는지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돼?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못의 닐스 보어는 모른다는 말만 주구장창 반복합니다. 여러분, 닐스 보어가 잘 모르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정답은 진짜로 몰라입니다. 심지어 측정 전엔 전자의 위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존재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나오는데요. 양자역학은 오직 측정 결과만을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측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실제, 즉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강아지를 관측하기 전에 얘는 어디 있었지? 모릅니다. 내가 강아지를 보지 않으면 강아지는 없는 건가? 양자역학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아인슈타인이 질문합니다. 자, 여기 컵이 있어. 내가 지금 이 컵을 보는 순간 여기 있네? 그럼 내가 이 컵을 보기 바로 직전, 그 직전 1억분의 1초 전에 얘 어디 있었어? 보어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환장하죠.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자, 보호야 봐봐. 저기 지금 달이 있어 없어? 있지. 네 말대로라면 저 달은 내가 보는 순간 저 자리에 생긴 거잖아. 그럼 내가 보지 않으면 달은 저기 없는 거야? 보어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달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달은 거기에 있지만 보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저 자리에 만약 제가 있었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자, 나는 안 봤지만 내 옆에 친구가 봤어. 그럼 달이 있는 건가요? 그럼 달은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죠?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예를 들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달을 봤을 때 그때 딱 생긴 건가요? 아, 이거 너무 인간 중심적 해석 아니냐고요? 지식사피엔스 지구의 진화 양상 그거 엄청 재밌던 거기 보면 5억 년 전 캄브리아기 시대에 눈이 처음으로 생겼다고 하던데 그럼 그때 그 생명체가 흐릿한 눈으로 달을 봤을까요? 그때 달이 생겼나요? 자, 심지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진 위그너라는 물리학자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양자역학은 마치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는 관측 이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의 어려운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 관측 이런 것들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물리학의 역사에 주관이라는 개념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주관, 말이 너무 어렵나요? 물론 저는 이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주관을 의식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의식이라는 개념이 과학적 현상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이죠. 실제로 폰 노인만은 측정의 최종 단계에는 결국 의식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요. 이에 더해 유진 위그너는 본인의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물질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제라면 의식 또한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의식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킨다. 사실 이 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자동차가 저기서 뉴턴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막 작용 반작용하고 관성의 법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동차를 의식합니다. 그러자 그 의식 행위가 자동차에 막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초능력 아닌가요? 둘리인가요? 또 내가 보는 게 보는 거지 안 볼 땐 존재하는지 어떤지 모르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투명인간인가요?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실제해야 한다.
과학자는 실제론자고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마치 귀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한다는 것은 측정하지 않아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측정한 결과는 그 대상이 원래 그 자리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질을 확인한 것일 뿐이지, 측정을 할 때 그 성질이 새로 만들어졌다면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 양자역학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네가 실제를 그렇게 정의한다면 양자역학에는 미안하지만 실제성이 없다. 여러분, 누가 맞는 것 같으세요? 사실 저도 어릴 때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한데요. 친구랑 신나게 놀다가 집에 가다가 문득 내가 지금 친구랑 같이 있지 않을 때 걔는 정말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지만 엄마한테도 물어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그 당시 엄마의 답변은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니? 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당시 제가 바람의 나라를 한창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게임을 안 하고 있을 때 바람의 나라 세상은 뭐 하고 있지? 만약 아무도 접속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세계 사람들, 특히 NPC는 그냥 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접속하는 순간에만 딱 나타나는 건가?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으로 친구의 존재까지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이따가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실제로 이걸 연구하는 물리학이 있으니까 말이죠. 일단 넘어갈게요. 아까 말한 두 개의 구멍을 지나는 문제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심플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설픈 코펜하겐 해석으로 어떻게든 적당히 정의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달, 귀신, 초능력, 바람의 나라, 이건 아닌가? 아무튼 뭐 이런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자는 어느 구멍을 지나갔을까요? 내가 봤더니 오른쪽을 지나갔고 다음번엔 왼쪽을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할까요? 네, 그건 확률로 결정됩니다. 네, 확률. 양자역학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던지기 전에는 1부터 6까지 모든 면이 나올 가능성으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로 결정되죠.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입니다.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래서 이중슬릿에서 측정을 했을 때 어느 구멍을 지날지에 대해 양자역학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른쪽 구멍을 지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우주는 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확률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론은 물리학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과학자의 입에서 신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사실상 증거입니다. 실험 데이터나 수학적 논리 뭐 이런 걸로 상대를 반박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아인슈타인이 졌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의 승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후에도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의 허점을 찾는 EPR 역설 같은 논문을 발표하며 보호를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하지만 반대파 돌격대장 하이젠베르크의 실력을 인정하고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줄 만큼 대인배스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역시 가딘슈타인. 아인슈타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은 솔베이 학회 이후로 승승장구합니다.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공유결합의 정체도 알게 되고요. sp3 혼성 오비탈의 개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긴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양자역학을 배웠는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상관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원래는 슈레딩거 방정식부터 설명해야 하는데 아무튼 공대에서 보통 1학년 때 배우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해 못했습니다. 어쨌든 왜 우리는 전기가 흐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틀린 표현인 게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류가 막 금속을 타고 달리기 하듯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실은 도체 금속 내에 여기저기 동시에 존재하던 즉 중첩 상태에 있던 전자들이 일시에 깨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켜 반도체도 만들어지고 그 반도체로 만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요즘 양자 컴퓨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도 양자역학의 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이 성질을 이용해 만드는 건데요. 보통 컴퓨터는 한 번에 한 개의 연산작용밖에 못합니다. 쉽게 생각해 미로를 찾을 때 한 군데의 미로밖에 못 가는 것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여러 군데 존재하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곳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산 속도는 2배, 아니 경우에 따라선 수천 수만 배까지 빨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양자 컴퓨터 나오는 순간 은행 계좌 다 털리는 겁니다.
진짜 과학자들 대단하지 않나요? 시작은 2개의 구멍에 전자총 쏘는 실험이었는데 이제는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의 역사를 쭉 보면 일관되게 우리가 그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해서 물어보지 않았던 당황스러운 질문을 누군가 했을 때 근데 그 답이 너무 황당할 때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태양이 집니다. 근데 누군가 의심을 해봅니다. 사실 태양이 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는 게 아닐까? 아마 처음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태양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돈다는 거야? 돌았어? 신성 모독이다! 어쩌면 흠씬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답은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질문도 참 괴이합니다. 내가 달리면서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다른 사람이 앉아서 시계를 보죠. 그럼 움직이는 내 시계의 시간과 저 사람의 시간이 똑같을까?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문입니다. 미친 건가요? 이것에 대한 답 역시 똑같지 않다는 것이었죠. 시간이 무엇인가? 공간은 무엇인가? 길이, 거리 모두 다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자역학도 그 전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누군가 한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생뚱맞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꾼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엉뚱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지금 제 앞에 노트북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대본만 3일째 쓰고 있는데 제가 본 이 노트북이 지금 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들을 제가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서 뉴턴조차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프린키피아를 집필할 때 정말 별의별 걱정을 다 했습니다. 먼지 한 톨, 바람 한 점의 변수도 걱정할 만큼 예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내가 보는 것이 그대로라고 믿었지 그것과 다를 가능성은 아예 고민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걸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고 원자 세계에서는 측정, 즉 본다는 것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량적으로, 즉 수량이나 수치로 측정하고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